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다시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탁! 총성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평양 근교 제105병원 지하 3층. 저는 그곳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인민군 간호장교 박진희. 당시 28살.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무, 여긴 왜 왔나? 경비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에 든 주사기가 떨렸습니다. 사무실 환자 혈압약 가지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들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엔 국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수십 개의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옆 침대엔 또 다른 아이들. 모두 같은 표정.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 이건 뭡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임 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마. 보안각 썼었지. 여기서 본 건 없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국이라는 단어가 두려워졌습니다. 군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의 충성을 맹세했던 제가. 그 아이들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목숨을 걸고 밖으로 가져온 진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침묵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14년 봄, 저는 평양 군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당급 참모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 행정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른바 성분이 좋았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105병원은 평양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일반 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입구부터 3중 검문이었습니다. 신분증, 출입증, 지문 확인. CCTV는 복도마다 있었고 우리 간호장교들의 사물함도 매주 검사당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아침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치학습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교실을 읽고 미제미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남조선 괴뢰들을 비판했습니다. 졸면 안 됐습니다. 반장 동무가 명단에 기록했습니다. 명단에 오르면 당생활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 안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일반 병동, 간부 병동, 그리고 우리가 특수병동이라 부르는 곳. 특수병동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는지, 무슨 치료를 받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박동무, 특수병동 당직 교대 명단에 들어갔네. 선임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특수병동 근무는 보안 등급이 높았습니다. 들어가기 전 서약서를 썼습니다. 본인이 근무 중 목격한 모든 것은 국가기밀이며 외부 누설 시 반역죄로 처벌받음을 인지함.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첫 당직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환자가 아닌 죄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에게 들킬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우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변화는 한 통의 USB에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여름 중국 출장을 다녀온 선임 의사가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엔 남한한국 드라마와 뉴스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충격이었습니다. 환한 불빛,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먹고 싶은 걸 고르는 시장. 우리가 배운 남조선 괴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28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우리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뒷골목에서 밀가루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병동의 진실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쟤들은 실험체야. 신약 테스트. 술에 취한 선임 간호사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쓸 약을 개발하는데 누구로 실험하겠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데려온 애들이지. 어차피 죽을 목숨들이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라디오도 몰래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이불 속에서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그 목소리는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 강제노동. 우리가 모르던, 아니 외면했던 진실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공범이었구나. 특수병동에서 주사를 놓을 때마다, 차트를 기록할 때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죄였습니다. 손이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한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언제 집에 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수용소가 집이었고 이곳이 마지막 장소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 진실을 밖에 알려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공범으로 살 순 없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초 저는 조심스럽게 선임 의사 한 명을 믿었습니다. 우리 선생이었습니다. 그도 중국을 오가며 바깥 세상을 봤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어. 하지만 혼자는 무리야. 우리는 밤마다 화장실에서 속삭였습니다. 국경은 두만강 쪽이 약해. 하지만 브로커가 필요해. 브로커.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배신당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간부들의 가족이 몰래 주는 뇌물을 모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봉투를 건네는 손길. 양심에 찔렸지만 이건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3천 위안을 모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출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선생이 중국에서 가져온 지도를 외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투먼으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남쪽으로 이동,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실패하면 총살이지. 간단한 대화였지만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출발 시기를 정했습니다. 2017년 11월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 강물이 얕아지는 시기, 그리고 병원에서 휴가를 받을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청진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는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일기장을 모두 찢어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USB는 땅에 묻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찢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 다시는 볼 수 없을 얼굴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사진을 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과거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평양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내가 알던 세상.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박진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기차는 청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그 너머, 국경 너머였습니다. 손에 쥔 작은 가방. 그 안엔 돈과 옷, 그리고 특수병동 환자 명단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밤 무산 근처 작은 마을.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강가 옆 폐가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밤 11시에 출발한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면 위험했습니다. 출발한다. 브로커의 신호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폐가를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면 안 됐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뛰지 마. 천천히 들어가. 물속에서 소리내지 마. 물은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얼음 칼날이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발밑은 미끄러운 돌, 한 발 한 발이 지옥이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의 외침에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다시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탁! 총성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어, 뛰라고.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이 가빠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발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10분을 뛰었을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안전해.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죽었어. 한 명은 잡혔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함께 강을 건넜던 사람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도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브로커는 저를 투먼시 외곽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있어. 다음 연락 올 때까지.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습한 냄새와 쥐소리, 창문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젖은 옷은 얼어붙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불 한 장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건넜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보다 공포가 컸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 총살입니다. 이틀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하루 한 번 찬밥을 갖다 줬습니다. 빨리 나가. 오래 있으면 위험해. 할머니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벌금과 처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서치라이트, 총성, 강물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다른 브로커가 왔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3,000 더 필요해. 뭐라고요? 처음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상황이 바뀌었어. 단속이 심해졌거든. 돈 없으면 여기 남든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면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은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6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모두 같은 공포를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자한테 팔려가는 것보단 나아. 옆에 있던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것을. 강제 결혼, 성착취. 중국에도 지옥은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트럭과 버스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저우, 쿤밍, 그리고 국경도시, 이름도 모를 곳들을 지나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씻지도 못했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라오스로 넘어간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조금만 더 버텨.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있었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라오스 국경을 넘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라오스 북부 작은 마을.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한국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숙소는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면 태국을 거쳐야 해요. 선교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방콕으로
그곳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짐칸에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관광객처럼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야자수, 사원,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것이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날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 발을 떼기가 두려웠습니다. 진짜 안전할까? 믿어도 될까? 문을 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영사과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105병원, 특수병동, 그 아이들, 탈북 과정, 증거로 가져온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대한민국이 보호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착한 문. 이 문 너머는 자유였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대사관 근처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창문을 열고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공포 없이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내일 오전 10시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통일부 직원이 기다릴 거예요. 손에 든 항공권. 가짜 같았습니다. 진짜 저를 태우고 날아갈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오전 11시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걸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손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희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제, 법률, 문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하나씩 배웠습니다. 여기선 질문해도 돼요.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침묵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마트였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상품들, 원하는 걸 고르는 사람들, 가격표를 보고 계산하는 시스템. 이게 다 진짜예요?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배급이었고 장마당에선 모든 게 귀했으니까요. 밤에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환한 불빛, 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곳에선 질문이 죄였지만 여기에선 대화가 자유였습니다. 그곳에선 감시당했지만 여기선 혼자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병원 간호조무사로 시작했습니다. 박진희 씨, 여기 환자분 혈압 좀 재주세요. 동료의 부탁에 응답할 때마다 여기선 평범한 간호사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비밀병동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서치라이트, 총성, 특수병동의 아이들. 깨어나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여기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제 공간입니다. 제가 원하는 걸 먹고 보고 싶은 영상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특수병동의 그 아이들, 저와 함께 강을 건너다 죽은 사람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유는 수많은 희생 위에 있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진희, 아니, 이제는 그냥 진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탈북 이야기. 평범하게 살 권리를 찾아 떠난 여정.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이들이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